340페이지 피세요? 340페이지 피시면 그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큰데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341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두 번째 줄 보시면 10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몇 년으로 되어 계세요? 10년. 예, 요게 2월 결손금 10년이 올해 1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교재 끝난 그 이론 끝난 다음에 그 2021년 올해 바뀐 거 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보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10년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올해 발생 연도부터는 이제 1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일단 15년이라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라는 게 뭐냐면 결손의 뜻이 뭐죠? 결과적으로 뭐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거는 만약에 올해 손해본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수익이 1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15억이었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몇 억 되는 거죠? 5억 되는 거죠. 이게 올해로 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겨서 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2월이라는 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뺄 수 있는데 그 뺄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15년으로.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게 난리였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익난 회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난 회사보다 손해본 곳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죠. 그래서 뭐 올해 못 빼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 연도에서 몇 년 동안 뺄 수 있어요? 15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요 15년 아니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2월 결손금은 소득세에서.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손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할 때도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부동산을 사서 고쳐놨는데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은 썼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업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이거 외울 때 꼭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 공제 가능한데 요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사업 다음에 뭐죠? 근로죠. 맞죠? 근로 다음에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에 뭐예요?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에 배당. 요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를 제가 뭐로 외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공제 순서대로 나열하셔.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기타 사업의 2월 결손금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고 거기 되어 있죠. 순서대로 뭐 한다? 공제한다. 그 순서를 좀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340, 요거 빼먹었구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뺄 수 있고,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이게 이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342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할 건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나이가 몇 살이 넘으면 안 돼요? 20살이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1990년생이야. 그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죠? 1990 빼면은 31살 나와요. 요게 만 나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월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연도에서 올해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 빼면은 그게 이제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00년생이야. 그러면 지금 2020 몇 년이죠? 1년이죠? 그러면 21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공제 그 종합소득세에서 거기 342페이지 밑에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그 위에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적공제 또는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요 기본공제에 들어가시려면은 나이가 몇 세보다 적으셔야 돼요. 20세보다 적으셔야 되고 60세보다 많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 왜냐면 대부분 결혼하시면 몇 살 넘어서 결혼하죠? 20살 넘어서 결혼하죠?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 이분들도 왜 나이가 무관하냐면은 실제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소득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구조상. 그래서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다. 왜냐면 나이가 있다 그래서 꼭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요런 분들은 나이는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를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가 월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1년치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2장짜리 마지막에 있어요.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1분 후에 설명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인적공제라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썼다가 지울 건데 요건 요 옆에 쓰면 되겠구나. 소득세를 인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인세의 뜻이 뭐냐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때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동기라 그러잖아요. 같은 동기로 들어가서 월급이 똑같더라도 가족이 몇 명이냐, 몇 명을 부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때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무슨 세기 때문에?
인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인세 아니고 물세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 살 때 세금 내는 거지, 물건 살 때마다 점원들이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얼마 버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근데 소득세는 가족이 몇 명이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시면 그 가져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를 인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원수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는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에 60세 이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냐면 국가에서 이제 초반에 법을 만들 때 20살 넘으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세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일이라든가 이런 근로가 대부분 끊기는 분들이 어떻죠? 많아지죠. 그래서 20세 이하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근데 이제 나이 무관의 배우자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대부분 20살 넘는다. 그래서 배우자는 20살 넘어도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20살 넘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나이는 무관하다. 근데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느냐도 봐요. 그래서 소득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고 월급으로 치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0만 원 이하는 1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녀분이 계신데 19살인데 200만 원을 3달 받았어. 그러면 6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적공제가 안 돼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월급으로는 500이고 아까 제가 근로소득공제 70% 밑줄 치라 그랬었죠. 그래서 500만 원의 70%가 350이잖아요. 그러면 350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만 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총급여 500이나 근로소득 금액 150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150이냐면 몇 프로 빼도록 되어 있어요? 500만 원까지는 70%. 그래서 70%를 빼고 세금을 계산했을 때에는 150.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은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통장에 10억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아까 300만 원 밑줄 치라 그랬잖아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볼게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인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인당 얼마 빼줘요? 150만 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작년에나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조용했었는데 연말정산할 때마다 싸운 얘기가 저기 어디냐 뉴스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150만 원이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이제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이 공제를 누가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집에서 쉬고 계셔.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아들 둘이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따님도 돈을 잘 벌어. 그러면 누가 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현재 45%예요. 몇 프로라고요? 45%.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45% 하면 한 명당 67만 5천 원을 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살아 계셔. 그러면 135만 원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럼 실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13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근데 돈 적게 버시는 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내봤자 몇만 원이고 안 내봤자 몇만 원 돌려받는 거고 아니면 끽해야 몇십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13번째 월급이에요. 13번째 월급은 없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3번째 용돈 정도? 좀 많이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한 5, 60만 원, 한 돈 100만 원 돌려받거든요. 근데 월급이 되려면 많이도 벌어야 되고 많이도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번째 용돈 정도? 그래서 거기 직계 존속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직계 존속 누구예요?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에요.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라고 있어요. 직계 비속은 자녀예요. 입양자도 포함해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님은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나는 인천에 사는데 부모님이 강원도에 사셔. 그래도 나이하고 소득만 해당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자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한다고요? 자녀. 그래서 자녀분은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동거 아니어도 돼요. 거기 X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자녀도.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학교를 지방으로 다녀. 그러면 지방에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분은 무조건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살아도 되는데 누구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 그래서 그 형제자매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공제를 받으시려면 결론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는 등본상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거주냐 아니냐는 솔직히 안 보고 등본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실기 연습 때 이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공제 요건 적용 순서. 첫 번째로 생계 요건인데요. 주민등록 등표, 주민등록 표상에 같이 올라가 있느냐. 근데 안 올라가 있어도 되는 건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러니까 누구만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형제자매. 그래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따로 살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집이 좁아서 이렇게 집을 2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사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인정은 된다. 왜냐면은요, 형제자매 빼놓고는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요건에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20세 이하. 지금 저희 343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 요건에 보시면은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받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저는 하나 더 적어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가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있느냐 따로 있느냐 요거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앞에 잠깐 봐보세요. 11월 10일 날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배우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찍으세요. 어차피 O냐 X냐니까. 배우자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왜냐면 아직 이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등본상에 올라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혼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장애 있던 분들이 요즘 워낙에 의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당해연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2021년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됐을 때는 올해까지. 왜냐면 요건 좀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평소엔 잘 안 내는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추가 공제 344페이지 추가 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기본 공제 가능자.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해 주는 건데,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추가해야지. 밥도 안 먹었는데 추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면은 더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로우대자 공제. 일명 경로우대 공제라고 하는데, 몇 세가 넘으셔야 돼요? 70세. 참고로 요즘에는 60대 분들한테 어르신이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경로우대 일부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노인 그러면 몇 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처음에 배울 땐 65세였어요. 그랬다가 남자 70세, 여자 65세 이랬다가 지금은 남자 65세, 여자 70세였어요. 한때는. 근데 왜 여자분들이 5세가 늦춰졌었냐면,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 여자분이 오래 살죠. 그래서 따로따로 했다가 이제 이게 또 따로따로 하면은 남녀평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몇 세예요? 70세 이상이시면은 경로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 경로우대자 공제가 되면은 1인당 얼마를 더 빼줘요? 100만 원. 아까 기본 공제 1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세가 넘으시면 얼마 받는 거예요? 250. 근데 전제 조건은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야. 그러면 공제 받으시면 안 돼요. 뭐 버시니까요? 돈 버시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1인당 200만 원까지 받고요. 분야자 공제에 별표 2개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분야자 공제. 분야자 공제는 딱 이름에서 나오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이거를 일명 배우자가 있는 여성 부녀자 공제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맞벌이 공제라고. 근데 맞벌이 공제라는 문구는 없어요, 원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벌이 공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돈 버시는 분이 250만 원 이상 버시면 안 돼요, 한 달에. 왜냐면 250이면 딱 3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봉이 3천만 원보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여기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세대주예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대부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대주는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분들보다 누가 많죠? 남성분들이 많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모시면서 사는데 여자분이 내가 세대주로 올라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엔 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꼭 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세대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수입원이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집들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연 얼마요? 50만 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앞으로 요거는 늘어날 겁니다.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한부모들이 많아질 거예요? 적어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구조상. 왜냐면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게 하나의 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혼하고 나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좋은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은 이혼한 걸 훈장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남자는 초혼, 처음 결혼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재혼. 이게 늘어나고 있대요. 비율이 과거보다는. 왜냐면 그만큼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어때지고 있죠? 힘들어지고 있죠. 구조 자체가. 예전엔 이게 유행이었었잖아요. 연상연하 커플. 이제 여자분이 많고 남자분이 적거나 이제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초혼, 재혼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자분은 재혼, 남자분은 초혼. 근데 거꾸로도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 재혼에 여자분 초혼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한부모 공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근데 한 부모니까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분이면서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면서 한부모 공제가 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요거는 약간 남녀 평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서도 요 2번 문구에 해당되는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건 남녀 평등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 중에 두 개가 다 돼? 그러면 둘 다 하는 게 아니고 한부모 공제만 되는데 왜 한부모 공제만 되냐면 부녀자는 50이고요. 한부모는 100이에요. 그럼 뭐가 더 크죠? 100이 더 크죠? 그래서 큰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다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 내요, 안 내요? 되죠. 네, 그런 것들은 다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나중에 연금도 받지만 연말정산할 때 다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거기 34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특별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마지막 줄 쪽에. 요거는 뭐냐면 그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정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연말정산할 때 뭐 신용카드 공제니 보험료 공제니 주택자금 공제니 여러 가지 공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1월 달 되면 이런 공고문을 붙여놔요.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뭐를 보내냐면은 1월 말까지 아니면 2월 초까지 날짜를 대부분 정해요. 그날까지 연말정산 서류 갖다 주세요. 아니면은 인원수 변동이 있으면은 주민등록 등본도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뭐 서류를 준다던가 공고를 붙인다던가 카톡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서류 갖다 줄 게 없대. 왜냐면 자기는 카드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병원도 안 가고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빼주는 건 아니에요. 1도 안 빼주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계산했더니 금액이 너무 작으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얼마까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12만 원. 그래서 표준세액공제가 연 얼마라고 써 있어요? 12만 원. 그래서 요거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 계산해 봤더니 너무 적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얼마 빼주는 거예요? 12만 원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크면은 이제 계산을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보다 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자기는 서류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 얼마 빼주는 거예요? 12만 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험료 공제라고 있어요. 우리 4대 보험 내죠. 네, 4대 보험에 대해서 빼주는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내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혜택 받잖아요. 맞죠? 병원비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연금 받고, 실업자 되거나 쫓겨나면은 실업급여 받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다치면 산재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도 다 빼줘요. 주택자금 공제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왜 안 보냐면, 이거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왜 어렵냐면은요, 우리나라 부동산법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내지도 않거니와 시험에서는 그냥 칸 채우기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실무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몇 년도에 가입했냐, 얼마짜리로 가입했냐, 몇 년짜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실무에서 하실 때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347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중요해요.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글방이. 요건 나중에 외울 건데 외우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다행히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용카드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신용카드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해서 쓰는 것도 있고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25%. 그래서 총급여액에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 받아요. 총급여액으로. 얼마 받아요? 3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25%면 7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0만 원 이상 쓰셔야 돼요. 초과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749만 원어치를 썼어. 3천만 원 버는데 그러면 100원도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쓸 거면은 많이 쓰시고 안 쓸 거면은 마시고. 그래서 TV 같은 데에 그 정보성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에서 지긋지긋하게 나오는데 이젠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꼭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세요. 그 다음에 25% 넘으셨으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는 요 25% 말고 요 나온 금액의 15%만큼 해주거든요. 요건 교재 어디냐? 거기 밑에 있어요. 3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 보시면 15%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근데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몇 프로 빼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30%. 그래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넘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뭐로 써라? 현금, 영수증으로 써라.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난 3천만 원 받아서 만약에 카드로 2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카드로 쓰세요. 왜냐면 어차피 한도 금액에 걸려요.
근데 왜 카드로 쓰는 게 낫냐면은요. 한도 금액에 걸리면 어차피 더 높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용카드로 쓰면 마일리지라도 쌓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에 광고 중에 대부분 광고 볼 때 광고만 보는데 저는 이제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옛날 광고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은 카드로 쓰면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 준다라고 광고가 한참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왜냐면 체크카드로 쓰면은 2배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배로 뺄 수 있나 봐. 잘못 알아서. 왜냐면 항상 알맹이는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해갖고 체크카드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거 빼는 거는 얘기를 못 해줘요. 왜 못 해주냐면 그거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카드 사용액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는 체크카드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카드 쓰면은 우리 회사 카드 쓰면은 마일리지를 몇 배로 주겠다 그랬어요? 2배로 주겠다. 근데 더 상세한 내용은 신용카드 회사도 못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더 상세한 내용은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상세 내용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여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써요. 얼마 쓴다고요? 3천만 원. 그래,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썼다라고 볼게요. 얼마 썼다고요?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에서 일단 7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1200 얼마 돼요? 50만 원 돼요. 신용카드는 몇 프로 빼준다고요? 15%. 어디 갔어? 1250 더하기 15% 하면은 187만 5천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7만 5천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정도 벌면 우리나라 세율로 한 15% 정도에 걸려요. 그러면은 187만 5천 원 곱하기 15% 하면은 28만 1250원 빼주는 거예요. 얼마 빼준다고요? 28만 1250원. 어마무시하게 높죠? 얼마 썼는데요? 2천만 원 썼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카드 쓰긴 하는데 1년 동안에 우리 충동구매라는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맞죠? 그 충동구매 한 2-3번만 안 하면 카드로 공제되는 것보다 더 많이 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빼주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대부분 여기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50만 원만큼 뺄 수 있나 봐. 아니면 아주 많이 가야 여기까지 가요. 2천만 원 썼는데 187만 5천 원을 빼주네. 여기까지만 가요. 왜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면 카드 쓸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차이가 미국은 대통령 뽑을 때 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도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썼을 때 이만큼 세금 냅니다를 보여준대요. 뉴스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그런 걸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퍼센트는 안 외우셔도 돼요. 퍼센트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거고 프로그램 들어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348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거기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카드 명의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무슨 자가 중요하다고요? 카드 명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카드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게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명의가 누구 거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별표 3개 치세요. 포함하지 않는 것. 저희가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포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포함하는 건 맨날 포함하니까 괜찮은데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의 경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했으면 이미 비용 처리를 한 거죠. 맞죠?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한 거를 개인이 또 처리하면은 이중공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중공제의 뜻이 몇 번 빼주는 거죠? 2번 빼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2번 빼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행위. 이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마트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영수증에는 무슨 병원이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곳에서 긁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술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년인가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걸린 적도 있었어요. 성형외과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에다 신용카드 설치를 해놨는데 중국 신용카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중국에서 쓴 것처럼 꾸미려고. 왜냐면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쓴 건 당연히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비용에서 중고자동차는 10%만큼 돼요. 중고자동차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몇 프로만큼만 돼요? 10%. 근데 새 차는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몇 프로만큼만 빼준다고요? 10%. 새 차는 안 돼요. 무슨 차만요? 중고자동차.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안 되고, 정당후원금 안 되고, 외국에서 쓴 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월세액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게, 그 이중공제 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그래서 병원비는 카드로 긁는 게 개인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왜냐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무슨 공제도 돼요?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근데 이거 왜 되냐면은 국가가 병원 관련돼서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현금으로 했을 때 많이 세금 안 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국가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유도하냐면 너네 병원비 카드로 얼마나 긁나 한번 보자. 왜냐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병원 갔을 때 현금으로 내요? 카드로 긁으려고 그래요? 카드로 긁으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
제가 알기로 성형외과 쪽은 아직도 현금으로 내면 얼마 깎아주겠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대부분 카드로 많이 결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복을 무료로 맞춰주는 그 중학교도 생기고, 과거보다는 교복을 사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아니면 뭐 이제 학교 선배한테 물려받는다라던가, 왜냐면 잠깐 입고 말 거니까 3년 정도만 입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요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요 세 가지는 두 개 다 빼줘요. 그러니까 교복 구입비하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그 미취학 아동 학원비. 요거는 교육비 공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긁으실 때는 병원비라던가 교복을 산다라던가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좀 더 뭐예요? 유리해요. 그리고 현금으로 내시면 꼭 뭐 받으세요?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법에서 신용카드 그러면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직불카드,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예요. 우리한테 유명한 건. 요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근데 세법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다 써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용카드라고 나오면은 현금 영수증과 직불카드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거예요, 추후에. 왜냐면 이건 좀 암기를 해서 실기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저기 353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론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실기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